여러분, 무릎이 아픈 게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섭고 아침마다 몸이 돌처럼 굳고 손발은 차갑고 저려서 밤잠까지 설치는데도 그저 늙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 그 통증과 뻣뻣함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매일 부엌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흔한 재료, 이것 하나가 그 불편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무릎 통증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생강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시거나 본인 무릎 때문에 요즘 부쩍 겁이 많아지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병원에서는 짧아서 다 듣기 어려웠던 이야기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더 쉽고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원인을 쉽게 풀어드리고, 중간에서는 생강이 왜 관절과 염증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과학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며, 마지막에는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굳어 한참을 주무르셔야 하는 분, 버스 계단이나 아파트 계단 앞에서 괜히 가슴이 철렁하는 분, 손끝 발끝이 늘 싸늘하고 찌릿해서 이불 속에서도 편하지 않은 분, 조금만 걸어도 몸 전체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는 분,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면 오늘 영상은 그냥 건강 상식 하나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내 몸이 보내고 있는 구조 신호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섭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걷기 불편한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균형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작은 문턱에도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낙상이 노년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 자체보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고립과 두려움, 자신감 저하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십니다. 산책을 포기하고 시장 가는 걸 미루고 친구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손발이 차고 아침마다 온몸이 굳는다면 그냥 세월 탓이라고만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불평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몸속 염증과 순환 저하, 움직임 감소가 겹치면 통증은 점점 삶 전체를 좁혀 놓는다는 것, 반대로 생활 속 작은 관리가 쌓이면 그 흐름을 늦추고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저를 찾아오신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여기서는 김정숙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이 마치 녹슨 경첩처럼 굳어 있어서 바로 일어나 걷지 못하셨고, 계단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일이 훨씬 더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도 뻣뻣하고 손발은 늘 차갑고 저렸으며,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버거우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나이 들어 겪는 흔한 불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김정숙 어르신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사실 통증 그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운 마음, 그래서 점점 집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 마음,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서러움이 더 크셨습니다. 손주가 같이 나가자고 해도 망설이게 되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오래 걷는 게 부담스러워 핑계를 대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움츠러들다 보니 어느 순간 삶의 반경이 집 안으로만 줄어들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비슷한 마음이 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참게 되고 참다 보니 더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니 더 약해지는 그 악순환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은 무릎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오래가면 관절은 더 붓고 더 굳기 쉽고 몸은 쉽게 피로해지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과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자신감은 더 줄어듭니다. 게다가 몸이 늘 무겁고 불편하면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기억력이나 집중력까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시작은 무릎이었지만 끝은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왜 아침마다 몸이 굳고 무릎이 아픈지 그 배경에 어떤 변화가 숨어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왜 하필 생강인지 그 흔한 생강이 왜 관절과 염증, 뇌 건강 이야기와 함께 거론되는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시니어분들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섭취법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다 들으시고 나면 적어도 내 몸의 신호를 예전처럼 가볍게 넘기지는 않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도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바로 그 말 한마디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생활을 바꾸고 관리를 시작해야 할 신호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넘겨버리면 몸은 점점 더 큰 불편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그렇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그 통증이 단순한 불편이 아닐 수 있는지 함께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픈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단지 걷기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발을 묶고 외출을 끊게 만들고 결국 삶의 반경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그 시작을 너무 가볍게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좀 뻣뻣하지 뭐, 계단이 좀 불편하지 뭐, 손가락이 좀 붓지 뭐. 바로 그 대수롭지 않게 넘긴 불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 안에서도 넘어질까 조심하게 만들고 사람 만나는 일조차 귀찮고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무릎 통증을 더 이상 단순한 노화라고 부르지 못하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은 느낌, 한동안 무릎을 펴지 못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몸을 달래야만 겨우 일어설 수 있는 느낌, 바로 그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첫걸음을 떼기까지 10분이 걸리고 어떤 분은 화장실 문턱을 넘는 것조차 신경이 곤두선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오랫동안 우리 몸무게를 받아내고 걷고 서고 앉고 방향을 바꿀 때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드러운 완충 장치가 닳고 약해지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움직임이 점점 자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새 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 밑창이 다 다른 신발을 신고 걸을 때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밑창이 다르면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발이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관절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해 주던 부분이 거칠어지고 약해지면 몸은 평범한 동작 하나에도 아프다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더 힘든 이유는 내려가는 순간 무릎에 실리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겁난다고 하십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김정숙 어르신도 바로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조심조심 버티실 수 있었지만 계단 앞에만 서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고 무릎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할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려지고 몸 전체가 잔뜩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긴장하면 움직임은 더 부자연스러워지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다시 통증과 불안을 키웁니다. 결국 통증과 두려움이 서로를 키우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절이 아프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덜 움직이게 됩니다. 덜 움직이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근육들이 무릎과 골반을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버팀목이 약해지면 관절은 더 흔들리고 흔들리는 관절은 더 쉽게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 집 안에서 일어날 때도, 외출해서 방향을 틀 때도, 버스에서 내릴 때도 몸의 중심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 위험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무릎이 아프니까 외출을 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면 괜찮겠지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자 다리에 힘이 더 빠졌고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몸을 돌리는 순간 희청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욕실에서 발이 살짝 미끄러졌는데 그 이후로는 목욕하는 일조차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겁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긴 아주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무릎 통증은 이렇게 삶의 자신감까지 갉아먹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염증입니다. 관절이 오래 자극을 받으면 안에서 붓고 열감이 생기고 움직일 때마다 따끔거리거나 뻐근한 느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이 되면 무릎 둘레가 더 답답하고 묵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프신 분들은 아침에 컵을 쥐는 일, 단추를 채우는 일, 주방에서 칼질하는 일까지 버겁다고 하십니다. 몸이 이렇게 계속 불편하면 잠도 깊이 못 자고 깊이 못 자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다시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몸은 점점 더 굳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비슷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산책을 끊으셨고 산책을 끊으니 친구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는 날이 늘어났고 자꾸만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어떤 날은 손주가 놀러 와도 예전처럼 함께 나가 걷지 못하는 게 속상해서 괜히 말수까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무릎 하나가 불편해졌을 뿐인데 생활 전체가 조용히 작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계속되면 사람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아프니까 예민해지고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소한 일도 귀찮아집니다. 게다가 활동량이 줄어들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력 저하가 무릎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계속 불편하고 수면이 나쁘고 움직임이 줄고 사람 만나는 시간이 적어지면 머리도 맑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몸과 뇌는 따로 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모두 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고 해서 모두 관절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당뇨, 신경 문제, 혈액순환 문제,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성 질환처럼 확인해야 할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오래 가거나 붓기와 열감이 심하거나 양쪽 관절이 함께 아프고 갑자기 체중이 빠지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병원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몸의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약만으로 충분한 걸까? 운동만 하면 될까? 아니면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지나치기 쉬운 재료, 바로 생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 흔한 생강이 관절, 염증, 통증, 뇌 건강 이야기와 함께 자꾸 언급되는지 과장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그동안 생강을 너무 단순하게만 알고 계셨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매일 먹는 그 흔한 생강이 단순히 몸을 덮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과 통증 신호를 다루는 데까지 이야기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감기 걸렸을 때만 찾던 생강이 왜 요즘은 관절과 뇌 건강 이야기까지 함께 불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건 생으로 먹을 때와 말리거나 달여 먹을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생강을 더 이상 그저 맵고 따뜻한 뿌리채소로만 보지 않게 되실 겁니다. 생강을 씹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알싸한 자극, 다들 아시지요? 바로 그 느낌을 만들어 내는 성분들이 생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은 상태에 따라 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분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생강보다 말린 생강이나 달인 생강을 더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들릴 필요 없습니다. 음식도 조리법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듯 생강 역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과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같은 무라도 생으로 먹는 무와 푹 끓인 무는 전혀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 생으로 먹으면 아삭하고 강한 맛이 있지만 오래 끓이면 부드럽고 깊은 맛으로 바뀝니다. 생강도 비슷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고 말리거나 끓이면 보다 다른 방향의 특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은 생생강보다 따뜻하게 우린 생강차가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강이 관절과 통증 이야기에서 자꾸 등장할까요? 여러 연구에서는 생강 속 성분들이 몸속 염증, 반응과 통증에 관련된 경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오래 살펴봐 왔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달아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주목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통, 관절의 불편감, 몸의 뻣뻣함과 관련해 생강을 생활 속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균형 있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강 하나가 약처럼 통증을 없애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몸속 염증 부담을 줄이는 생활 습관의 한 조각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해서 실천할 수 있고 부담이 크지 않으며 식탁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익숙한 식재료라는 점이 오히려 강점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많이 걸은 다음 날 몸이 더 욱신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고 어떤 분들은 파스만 붙이고 끝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몸을 충분히 쉬게 하면서 전반적인 관리에 신경을 쓰는 분들은 몸의 회복감을 다르게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생강이 통증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픈데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덜 거칠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생활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 생강은 차갑고 굳은 몸을 달래는 용도로 오래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손발이 냉하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특히 익숙한 재료입니다. 어떤 분은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편해지고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겨울철 새벽에 덜 움츠러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몸이 차고 굳는 느낌을 자주 겪는 시니어 분들에게 생강이 생활 속에서 활용되기 쉬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들으시는 대목이 바로 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기억력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날 때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생강과 관련해서도 일부 연구에서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신경세포 보호와 연관된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강을 먹는다고 치매를 예방한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몸의 염증 부담과 혈관 건강, 생활 습관이 뇌 건강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생강 같은 식재료가 꾸준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뇌는 아주 예민한 기관이라 몸 상태가 나빠지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잠이 부족하고 움직이지 않고 기분이 가라앉고 몸속 환경이 거칠어지면 머리도 맑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몸 전체를 덜 힘들게 만드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결국 뇌를 위한 환경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강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작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호 어르신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도 있었지만 특히 겨울철만 되면 손끝이 너무 차고 어깨까지 잔뜩 굳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강차를 별 기대 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아침에 몸을 깨우는 시간이 조금 덜 고통스럽고 속도 더부룩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변화는 생강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바로잡고 저녁 늦게 야식을 줄이고 실내에서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함께 들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생강은 혼자서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바른 생활의 리듬 안으로 들어왔을 때 힘을 보태는 재료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생강이 좋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부담이 덜하고 시니어분들이 매일 실천하기 쉬울까요? 생으로 먹어야 할까요? 말려야 할까요? 차로 마셔야 할까요? 음식에 넣어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지나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실천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생강을 무조건 좋다고만 보는 것도 아니고 무시해버리는 것도 아닌 훨씬 균형 잡힌 눈으로 보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 정보는 들을 때는 다 그럴듯한데 막상 집에 가면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만 그럴듯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시니어분들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면 오래 못 갑니다. 번거로우면 며칠 하다 포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입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무리 없이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은 몸이 가장 굳어 있고 속도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 너무 차갑고 자극적인 것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마친 뒤 몸 상태를 보면서 따뜻하게 우린 생강차를 한 잔 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드시지 않았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은은하게 우린 정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뜨거운 물에 넣고 넉넉히 우려 향만 부드럽게 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생강 맛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대추 한 조각이나 연한 홍차를 곁들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단맛을 지나치게 더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꿀이나 설탕을 습관처럼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겠다며 마시는 차가 오히려 다른 부담을 만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을 음식과 간식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는 괜찮지만 매일 마시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요리에 생강을 조금 더 자주 활용하면 됩니다. 생선 조림, 국물 요리, 닭을 삶는 음식, 볶음 요리 등에 생강을 넣으면 향도 좋아지고 느끼함도 줄어듭니다. 억지로 생강을 약처럼 먹는 느낌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방식은 특히 생강 맛이 낯설거나 강한 향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깨끗이 손질한 생강을 조금씩 썰어 두었다가 국이나 찜, 조림에 자주 넣으셨습니다. 또 아주 소량의 꿀에 재워두고 오후에 한 조각씩만 드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조금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생강은 향과 자극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간식처럼 계속 집어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한두 조각 정도로 끝내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보조 방법입니다. 무릎이 굽고 묵직할 때 따뜻한 찜질 자체가 편안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강을 활용한 찜질법을 이야기하시지만 이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자극이 생길 수 있고 잘못하면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분들께는 생강을 굳이 직접 피부에 강하게 닿게 하기보다는 안전한 온찜질 중심으로 접근하시길 더 권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찜질팩을 무릎에 올리고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실 때 무릎이 유난히 굳는 날이면 따뜻한 찜질팩을 사용하셨습니다. 생강은 주로 차와 음식 쪽에서 활용하시고 몸을 직접 다루는 부분은 안전을 우선하셨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오래갑니다. 잠깐 강하게 했다가 피부가 뒤집히거나 속이 쓰려서 포기하는 것보다 약하게 해도 몸이 편하고 계속할 수 있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 속쓰림이 잦은 분, 공복에 자극적인 것을 드시면 불편한 분은 생강을 아주 조심해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식후에 아주 묽은 농도로 드셔보시고 몸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열이 높거나 몸에 화끈거림이 심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몸을 덮이는 쪽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상태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약을 드시는 분,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나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생강이 좋다고 해서 지금 드시는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신경통약, 이런 약들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드시는 것입니다. 생강은 그 치료를 돕는 생활 속 보조일 뿐 절대로 대체제가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약을 줄이거나 끊어버리시는데 그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섭취량보다 지속성입니다. 오늘 마음먹고 진한 생강차를 마시고 내일은 쉬고 모레는 잊어버리고 그러다 속이 쓰려서 중단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약하게, 부드럽게 아침 한 잔으로 시작해서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자극보다 오래 지속되는 작은 변화에 더 잘 반응합니다. 김정숙 어르신이 느꼈던 변화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작은 차 한 잔, 식탁의 작은 변화, 무릎을 덜 차갑게 두는 습관, 그리고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쌓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만 챙기고 움직이지 않으면 반쪽짜리 관리가 됩니다. 무릎이 아프더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살리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말고 집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 다리를 펴 주셔야 합니다. 미끄러운 슬리퍼, 턱이 높은 매트, 밤의 어두운 폭도처럼 넘어지기 쉬운 환경도 정리해야 합니다. 생강은 보조 수단이고 몸의 기본을 세우는 건 결국 생활 전체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작은 습관을 이어간 뒤 김정숙 어르신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의미 있는 변화, 그러니까 아침이 조금 덜 무섭고 걸음이 조금 덜 무겁고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큰 희망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신 건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달라졌느냐는 것이지요. 따뜻한 차 한 잔, 식탁의 작은 변화, 생활 습관의 조정, 그런 것들이 정말 무릎 통증과 삶의 무게를 바꿀 수 있었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싹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이 덜 두려워졌고 몸을 포기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노년의 건강에서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드뭅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난 김정숙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와 분위기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심조심 살피는 모습이 먼저 보였는데 그날은 훨씬 자연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러자 어르신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처럼 겁나지는 않아요. 이 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만이 변화가 아닙니다. 몸을 시작하는 첫 순간이 덜 무서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다시 열어주는 변화입니다. 예전에 어르신은 침대에서 일어나 바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무릎이 굳어 있어 한참 손으로 주무르고 나서야 화장실에 갈 수 있었고 계단은 내려다보기만 해도 한숨이 먼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을 푸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졌고 첫걸음을 내디딜 때 무릎이 버텨준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단도 여전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셨지만
예전처럼 발을 떼기 전부터 겁에 질리는 정도는 아니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반가운 변화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외출이 거의 끊어졌던 어르신이 다시 가까운 시장에 다녀오고 손주와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친구와 차를 마시러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건강은 단순히 검사 수치나 통증의 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나가고 싶어지고 다시 내 생활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변화를 생각 하나만의 공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병원 진료는 꾸준히 받으셨고, 약은 지시에 따라 드셨고, 집 안에서는 자주 일어나 몸을 풀려고 애쓰셨습니다. 욕실 바닥과 슬리퍼를 정리해 넘어질 위험도 줄이셨습니다. 생강은 그 변화들 사이에서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신호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침에 생강차 한 잔은 오늘도 내 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시작이었고, 식탁에 조금 더 신경 쓰는 일은 내 몸을 다시 귀하게 대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에는 아프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요즘은 몸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게 된다고요.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통증이 오래가면 사람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포기합니다. 어차피 아플 텐데, 뭘 해도 소용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라도 느끼기 시작하면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그 시도가 쌓이면 생활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면 몸도 조금씩 다른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과한 약속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만 먹으면 무릎이 젊어진다, 치매가 사라진다, 이런 말은 책임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손발이 차고 아침마다 몸이 굳는다면 그것을 단순한 노화라고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몸의 부담을 덜고 염증 환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그 실천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의 뻣뻣함과 무릎 통증, 손발 냉감과 만성 피로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통증은 움직임을 줄이고 근육을 약하게 만들며 결국 낙상 위험과 삶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염증과 통증을 관리하는 생활 속 보조 재료로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생활 관리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부모님 생각이 나셨다면, 또는 지금 내 몸 상태가 자꾸 겹쳐 보이셨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열어보셔도 좋고, 오늘 저녁 식탁에 생강을 조금 더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십시오. 몸 상태가 심상치 않으면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지금 드시는 약은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은 한 가지 비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치료와 생활의 작은 실천이 함께 갈 때 훨씬 오래 지켜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픈 몸을 그냥 늙어서 그렇다고만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여도 나를 살피는 습관을 이어가는 것,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김정숙 어르신이 다시 걸음을 가볍게 하게 된 것도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작은 시작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어르신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손발이 차고 몸이 굳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꾸준한 돌봄에 언젠가는 반드시 대답해 줍니다.